아파트의 시대는 끝났을까요? 또 한 번 폭등이 시작되는 걸까요? 최근 유명 부동산 커뮤니티에서 가장 뜨거운 글이 뭔지 아십니까? 지금은 2018년 폭등 전야와 똑같다. 데칼코마니처럼 재현되고 있다. 지방선거 때처럼 완패하고 부동산 가격은 폭등할 것 같습니다. 2018년도 때와 현재 지금 규제라든가 여러 가지 대통령 취임하고 규제, 공급, 투기 과열, 그리고 현재 지금 제일 중요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이 시기에 했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그리고 지방선거가 있었고, 그 뒤에 보유세 인상을 했고, 현재는 여기는 모르겠지만 가격은 이렇게 될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당선 2018년 얘기죠. 결론은 2018년과 똑같은 흐름이다. 한번 살펴볼까요? 정부는 예고대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혜택을 오는 5월 9일 종료하기로 확정했습니다. 정부는 또 5월 9일까지 다주택자가 아파트 매도 계약을 하고 4개월 이내에 등기를 마치면 양도세를 중과하지 않기로 한 내용도 확정했습니다. 신규 지정지역은 계약일로부터 6개월 내에 등기를 하고 토지거래 허가일로부터 6개월 내에 입주해 2년간 실거주하면 됩니다. 다만 가계약이나 사전거래 약정은 계약으로 인정하지 않고 5월 9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해 계약금을 받은 사실이 증명돼야 합니다. 예정대로 종료하는 것입니다. 당초 5월 9일 양도분이었던 중과 대상을 5월 9일 계약분까지로 했습니다. 시간을 많이 늘려줬죠. 잔금 기한을 4개월에서 6개월까지 연장을 해줬습니다. 임차인이 거주 중인 주택에 대해서는 실거주 의무를 유예해줬습니다. 이게 제일 큰 내용입니다. 세 가지 위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을 쭉 이렇게 풀어서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Q&A로 이 아래 자세하게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 8번에 대해서는 집값 안정화에 좀 세게 주장하시는 분들 중에 평론가 그리고 유튜버들 중에는 이게 정말 잘못됐다. 매도인이 1주택자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걸 두고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이 상세 보도자료를 보면 1주택자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1주택자도 적용되도록 해야 매물이 많이 쏟아지고 이번 정부의 조치가 큰 효과를 발생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뭐 그 말씀도 맞습니다. 저도 당연히 1주택자 부분까지 건들면 매물은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매물이 많이 나오면 가격은 떨어지고 다시는 이제 상승 기세를 완전히 꺾을 수 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이번 실거주 유예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에 따른 그 부분만을 얘기한 겁니다. 한시적인 보완 조치로서 설명을 한 거지 1주택자까지도 매물을 막 나오게 만드는 그렇게까지 스텝을 지금 현재 밟는 상황은 아닙니다. 정부는 규제를 한 게 아닙니다. 규제를 안 했습니다. 당연히 종료되는 것을 종료된다고 얘기했을 뿐입니다. 이 1주택자 부분까지 하게 되면 물량은 엄청나게 많이 나올 수 있겠죠. 근데 이 부분이 뭐가 문제가 되냐면은 역차별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건 신중해야 되고 할 때는 과감해야 됩니다. 요즘 흔히 말하는 똘똘한 한 채, 뭐 40억, 50억짜리들 30억에 샀는데 70억 되고 80억 되고 이런 것들 그런 거는 비거주 1주택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비거주 1주택자인 경우를까지 하게 되면 일단 이건 조심스러워야 된다. 만약에 그 부분을 건들 때는 혜택을 줘야 됩니다. 결국 이 말은 혜택입니다. 이 1주택자 부분의 물량을 건들 때는 정말 신중하고 과감해야 합니다. 20억, 30억에 흔히 말하는 똘똘한 한 채를 샀고 그게 지금 40억, 50억, 60억 한 두 배씩 올라서 한 70억 되는 경우도 있고 결국은 비과세를 받으려면 2년을 실거주를 해야 됩니다. 그 부분이 가장 큰 문제인데 그러면 이 매물을 나오도록 하려면 실거주 의무를 안 하도록 해주고 매물이 나오도록 해야 되는데 역차별의 문제가 있고 신중해야 됩니다. 물론 그렇게 된다면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 그리고 2년을 무조건 실거주를 해야 되는 부분을 안 해도 되는 걸로 하되 당장 지금 팔아라.
요 6개월 내에 다 팔아라. 그러니까 물건이 엄청나게 쏟아질 겁니다. 물론 이렇게 되면 가격은 최소 20에서 30%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전체 가격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 떨어져 본들 떨어진 가격에서 팔아도 실거주 의무도 없고 양도세 혜택도 비과세도 받고 그런데 훨씬 더 이득이겠죠. 신중해야 된다. 그래서 현재 이 얘기가 저는 당연히 맞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현 정부는 규제를 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이것은 규제가 아니고 당연히 유예 종료가 돼야 되는 것을 그냥 종료한다고 얘기했을 뿐입니다. 유예 종료를 좀 매끄럽게 하기 위해서 계약 체결 시점을 인정한다거나 잔금 기한을 연장한다거나 그리고 실거주 의무를 유예해 준다거나 보완 방안을 더 좀 친절하게 마련해 줬다. 제도 간 정합성을 제고하고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보완 방안을 마련하였다. 이렇게까지 하는 것은 명확한 거죠. 더 이상 유예 종료는 없다. 최종 통첩이죠.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아마 이런 기회를 이용해서 국민들께서 중과를 받으시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도중에 아마라는 표현 2번 하셨거든요. 예, 아마 없습니다. 아마 없습니다. 아마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마는 없습니다. 정부는 이미 출구를 열어줬고 이제 닫으려 합니다. 시장 참여자들에게 던지는 최종 통첩입니다. 2017년, 18년에 금리는 1%대 금리였습니다. 지금은 2.5%를 넘어서 고금리가 고착화되었습니다. 3.5% 갔던 적도 있습니다. 폭등의 기본 요건은 이 상승한다는 확신, 그런 분위기와 이 레버리지에 있습니다. LTV, 집값 대비 대출 비율입니다. 집값이 10억이고 LTV가 50%라면 5억까지 대출이 가능한 겁니다. 그 DTI, 연소득 대비 대출 원리금 비율입니다. 연봉이 1억이고 DTI가 40%라면 연간 4천만 원까지 대출 원리금 상환이 가능하다고 보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DSR입니다.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원래는 집을 담보를 잡든가 토지를 사든가 하면 그 해당 그 물건 그 자체로만 감정을 하든지 실거래가를 하든지 은행에서 대출을 해주는 비율을 말하는데 이 DSR은 모든 대출을 합친 총 상환액 기준입니다. 주택담보대출만 보는 게 아니라 신용대출, 자동차 할부, 기존 주택담보대출, 카드론 뭐 이런 거 싹 다 합치는 겁니다. 2018년에는 DSR 규제가 전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빚도 자살이다 그렇게 말하던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모든 대출을 합쳐서 연소득 40% 이내로 묶어버리는 전금융권 DSR 시대입니다. 살 수 있는 돈이 시중에 돌지 않는 구조. 진짜 내 현금 가지고 배팅을 해야 되는 이것이 폭등론의 가장 큰 논리적 허점입니다. 상황이 다릅니다. 금리도 다를 뿐더러 LTV, DTI, DSR 자체가 다릅니다. 2018년은 레버리지가 허용되는 시기 정말 저금리였습니다. 1%대죠. 유동성이 확대되고 전세 레버리지, 이 갭 투자가 극대화됐고 이런 상승 에너지가 형성된 상태에서 그 뒤에 규제가 들어간 거죠. 말짱황입니다. 말짱황. 지금 2026년은 레버리지 통제기입니다. 상황이 다르고 분위기가 다릅니다. 아직까지 이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은 아무 규제도 하지 않았습니다. 원래 종료되는 것을 그냥 종료된다고 그거 하나 말하는 것 뿐입니다. 분위기가 다릅니다. 그 판이 다릅니다. 파동의 위치도 다릅니다. 엘리엇 파동 모델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통상 이렇게 상승 5파, 하락 3파 이렇게 부르는 모델이죠. 무조건 항상 상승하는 게 아니고 이 전체를 봤을 때 이렇게까지 상승을 하는데 그 중간에는 요 올라갔던 거에 퍼센트, 요 올라갔던 거에 퍼센트 조정이라고 봐야 되겠죠. 요 부분은 상승 1파, 상승 2파, 상승 3파, 상승 4파, 상승 5파 이렇게까지 상승을 보고 그 뒤에는 ABC라고 해서 하락 1파, 2파, 3파 이렇게 보는 게 엘리엇 파동입니다. 1파, 2파, 3파, 4파, 5파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고요. 여기서 하락 1, 2, 3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이 시기를 어떻게 구분하느냐, 그것도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이먼 미nsky 모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그래프를 봤을 때 이런 시기가 있고 약간 이렇게 됐다가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올라가서 완전히 꼭지까지 치고 언론들이 보도가 증가돼서 상승을 부추겨서 환상과 탐욕이 있고 뒤에 따라붙은 사람들은 더 올라갈 것이다 해서 막 따라붙었는데 완전히 바닥을 친다. 내려왔을 때 버티자. 자, 이제 다시 올라가지 않느냐. 2차 상승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것은 페이크였다는 거죠.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진다. 현재 지금 2026년을 요 시점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기를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죠. 아까 말씀드렸던 엘리엇 파동에서. 저도 전체적으로는 이때 16, 17,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저는 상승이 되었고 그때 잘했으면 현재 같은 이런 건 없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국, 경기, 서울 3개의 아파트 매매 지수입니다. 2006년부터 25년까지. 저는 여기가 제일 중요한 시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엘리엇 파동 관점에서 보더라도 이 2018년은 상승의 한 복판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역대급 폭등 이후에 조정과 금리 상승을 겪은 이후에 관리 국면인 것 같습니다. 지금 전국이고요. 여기 경기고 이 서울입니다. 서울은 이제 200이 넘었죠. 2018년 요때를 100으로 봅니다. 이상한 게 이때부터 시작해서 큰 차이가 없습니다. 전국, 이게 서울, 경기. 이 시점부터 시작해서 서울이 이상적으로 폭등하기 시작합니다. 지금도 이렇게 꺾여서 관리가 돼야 되는, 횡보가 돼야 되는 시점에도 계속 서울도 전체가 그렇지 않습니다. 일부, 강남 3구와 용산, 일부 지역 때문에 이렇게 올라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차후에 다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계부채 1900조 원 시대입니다. 정부가 주식시장으로의 돈의 흐름을 유도하며 코스피 5천을 외치는 이유. (2018년) 정부의 메시지는 우왕좌왕. 강력한 규제 카드를 한꺼번에 꺼내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대책 역시 투기 수요 억제에 방점이 찍혔습니다. 지난 수년간 이어진 과도한 규제 완화가 정권 초반 동원 가능한 수단을 모두 끄집어내 투기 세력의 시장 진입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건데 5년 내내 집값에 발목이 잡혔던 노무현 정부의 경험을 되풀이해선 안 된다는 위기감이 반영된 것으로 2026년 지금의 정부의 메시지. 초지일관. 대통령이 직접 내리는 메시지가 다릅니다. 약간의 부당함이 있더라도 한번 정하면 그대로 해야 돼요. 보완은 그 후에 다른 방식으로 해야지. 그 자체를 밀어버리거나 변형을 해버리면 정책을 안 믿게 되죠. 믿은 사람만 손해보잖아요. 안 믿은 사람은 득보고 믿은 사람은 손해보고 정부 정책을 잘 따른 사람은 상대적으로는 손해봤다는 느낌 들고 안 따르고 버티고 힘써가지고 바꾸는데 영향을 줘서 바꾼 사람만 득보고 이러면 이게 공정한 사회가 되겠습니까? 자, 다시 원론적인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아파트의 시대는 끝났을까요? 아직 정부는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종료 예정이던 것을 종료시킨 것뿐입니다. 그런데도 시장은 반응하고 있습니다. 언론은 호들갑이고 정치권들도 시끄럽습니다. 시장을 이기는 정부는 없었습니다. 시장은 강합니다. 늘 시장은 이겨왔습니다. 하지만 정부 의지가 강하면 시장은 방향을 바꿉니다. 이토록 의지가 명확한 대통령, 촘촘하게 준비된 정부를 이기는 시장은 없습니다. 이미 여러 단계의 준비가 되어 있다고 봅니다. 아파트는 이제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아니라 무거운 세금과 규제의 상징이 될 것입니다. 저는 아파트로 돈 버는 시대는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부동산을 생각해야 될 때입니다. 투기 자본이 빠져나간 자리에 진짜 주거의 가치만이 남는 시대,
우리는 지금 그 거대한 전환점의 입구에 서 있습니다. 테디 얼라이언스